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봉식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은 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헌데 그는 땅 한 뼘 없는 탓에 남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헌데 흉년이 계속되는 바람에 일거리도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배고픈 날이 허다했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어. 병든 어머님이라도 잘 드셔야 하는데 큰일이군. 봉식이는 어머님 걱정에 거리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다음 날부터 길가에 돗자리를 깔고 구걸을 시작했지요. 헌데 며칠이 지나도 땡전 한 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이러다 어머니 끼니도 못 해드리면 정말 큰일인데 이를 어쩌면 좋노. 봉식이는 아픈 어머니 걱정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왈패들이 찾아와 봉식이를 괴롭히기도 했지요. 아니, 웬 놈이 우리 구역에 와서 구걸하는 것이야? 어느 날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구걸한 돈을 모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식이는 맞으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차림의 노승이 찾아와 봉식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지요. 하늘이 두 눈을 주었으니 이제 진실을 보게 되리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그런데 노승은 그 말만을 남긴 채 이내 군중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그리고 그날 밤 봉식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노승을 만났고 노승은 묵묵히 봉식이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남의 마음을 꿰뚫 테 욕심은 꿰뚫지 말아라. 보되 판단치 말고 알되 뽐내지 마라. 탐하면 재앙이요 나누면 복이니라. 그리고 갑자기 봉식이의 두 눈이 빛나더니 잠에서 벌떡 깨어났지요. 아니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지? 다음 날 아침 봉식이는 장터로 가다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들의 속마음이 보였지요. 시장 상인은 반쯤 썩은 무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어떤 선비는 마누라 몰래 기방에 간 것을 걱정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봉식이는 돗자리를 펴고 예전처럼 거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구걸은 하지 않고 앉아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아니 아까부터 왜 나를 뚫어져라 보는 것이요? 부인에게 기방 다녀온 것을 들킬까 걱정하던 선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부인께서 의심할 것이요. 그러니 물고기 몇 마리 사서 낚시 다녀왔다 둘러대시오. 봉식이 말에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하셨소? 허허, 기방에 다녀온 것이 들킬까 쫄리시오. 내 말대로 하면 무탈할 것이요. 참으로 신통하구려. 내 그냥 갈 수 없으니 얼마 드리면 되겠소? 뭐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되겠소. 김선비는 복주머니에서 두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그거면 충분하오. 하하 고맙소. 내 다음에 또 고민거리가 있으면 찾아오겠소. 김선비가 돌아가고 봉식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신비한 능력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돈도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보시오. 방금 선비님 점괘를 봐주는 것을 보았어. 나도 좀 한번 봐줄 수 있어. 버리시오. 아니 뭘 버리라는 것이요. 지금 처녀가 만나고 있는 사내는 유부남이요. 그것도 애세 딸린 유부요. 아니 그게 사실이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사내는 느티나무 아래 작은 초가의 산이 숨어서 지켜보시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말한 대로 한번 해보겠소. 그 말이 맞거든 그때 전비를 드리리다. 그리하시오. 처녀 춘애는 얼굴이 붉어져 후다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이 물었지요. 나도 좀 한번 봐주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시는 마을 동쪽 의원을 찾아가 보시오. 그 의원이 할 몸을 살려줄 것이오. 참으로 신통하구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리 잘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할망구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소. 당신 말대로 할망구 병이 나오면 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소. 노인은 고맙다며 한 양을 내놓고 서둘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봉식이는 점사를 봐주고 받은 돈으로
쌀과 굴비를 샀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어디서 흰쌀밥을 다 가져왔느냐? 제가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았어요, 어머니. 아니 내가 점을 다 봤단 말이냐? 봉식이는 노승을 만난 것과 꿈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하늘이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한 능력을 주었나 보다.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본 봉식이는 무척 뿌듯했지요. 그날만은 봉식이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봉식이는 거리로 나가 자리를 깔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리를 깔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어느새 봉식이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양반, 우리 딸의 앞날이 궁금하오. 잘 좀 한번 봐주시오. 이 아이는 글 공부에 재주가 있어. 하지만 부친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아니, 그걸 어찌하셨소? 이 아이는 글씨만 보면 따라 쓰는 재주가 있어. 그런데 남편은 계집애가 글은 무슨 글이냐며 펄쩍 뛴다오. 그 고집을 꺾으려면 이 아이를 데리고 훈장 선생을 찾아가시오. 그럼 훈장 선생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남편을 설득할 것이요. 정말 그리하면 딸아이가 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소. 나를 믿고 당장 훈장 선생을 찾아가 보시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고맙다고 은전 하나를 놓고 갔지요.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거친 사내가 봉식에게 다가왔지요. 행색을 보니 한눈에 싸움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놈, 네가 사람 속을 다 안다더냐? 나도 한번 맞춰보거라. 맞추면 은전 연잎을 줄 것이고 못 맞추면 내 등짝에 내 손바닥 자국이 생길 것이야.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봉식은 겁먹지 않았지요. 오히려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겉으론 괴팍하나 속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오. 허나 당신 품속에 있는 칼이 오늘 저녁 사람을 해칠 것이오. 그 사람은 예전에 당신을 속인 자이며 오늘 그 집 앞에서 복수할 계획이지요. 이놈이 하지만 오늘은 가지 마시오. 그 집엔 갓난아이가 하나 있어. 그 사람은 아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당신을 속인 것이요. 허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가 당신을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요. 아니 어찌 그걸 다 안단 말이냐? 어젯밤 내가 다짐한 일이었거늘. 당신이 지금 돌이키면 그 사람도 무사하고 당신도 천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살생은 그 무엇으로도 덮지 못하는 법이요. 거친 사내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결국 품속에 칼을 꺼내 봉식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그자를 살렸소. 이 칼은 여기에 맡기겠소. 그리고 내일 은전 연잎을 가져오리다. 거친 사내가 떠나가자 장터거리는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봉식이를 기인이라 부르며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도 봉식이는 쌀과 생선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약재도 지어왔지요. 얘야, 내가 정말 신통한가 보구나. 이렇게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예 어머니, 하늘이 제게 어떤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날도 봉식이는 어머니가 맛있게 밥 먹는 것을 보고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을 만날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지요. 다음 날도 봉식이는 거리로 나가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웬 노파가 봉식이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이보시오. 점 보는 사람이 맞지요? 그런데 노파의 생각은 전혀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소. 무엇이 궁금하시오? 내가 요새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는 통에 잠을 못 자고 있어. 어떤 꿈을 꾸시길래 잠을 못 자는 것이오? 꿈속에서 자꾸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마지막엔 꼭 검은 손이 내 발목을 잡는다오. 그건 땅속 기운이 요동치는 꿈이여. 혹시 몇 자리를 옮긴 적이 있으시오? 맞소. 작년에 조상님 묘를 동쪽으로 옮겼어. 직관도 없이 옮긴 게 찜찜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었나 보구려. 봉식은 점사를 본으로 생각이 읽혀지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다 보니 등에서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지요. 헌데 구경하는 이들이 있다 보니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꿈은 아무래도 조상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소. 조상님 묘를 제가 직접 봐야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럼 가서 조상님 묘를 봐줄 수 있겠소. 봐드릴 수는 있소만 그럼 좀 한번 봐주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리다. 봉식이는 어쩔 수 없이 노파를 따라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봉식이는 묘지 주변과 동서남북을 모두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묘지 뒤쪽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봉식이는 바위 쪽으로 가서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헌데 바위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방도가 떠올랐지요. 해가 진 후 북쪽으로 이틀 밤 연이어 향을 피우고 조상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워보시오. 그리하면 기운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요. 정말 그리하면 되겠소. 정말 고맙소, 젊은이. 그날 밤 봉식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바위가 꿈에 나왔지요. 그런데 바위 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참, 뭔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혹시 이 꿈이 무슨 계시 같은 것은 아닐까? 어젯밤 꿈이 하도 생생하여 이를 이상이 여긴 봉식이는 삽자루를 챙겨 바위를 찾아갔지요. 그리고 바위 아래 땅 밑을 파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참을 파다 보니 커다란 상자가 하나 나왔지요. 그리하여 봉식이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속에는 금덩이 은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웬 금은보화가 이리도 많은 것이야? 이거면 어머님 병도 치료하고 평생을 먹고 살 수도 있겠군. 금은 보아가 욕심은 났지만 봉식은 노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노파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얼른 달려갔지요. 아니 그런데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 노파가 이 집에서 산다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수 없이 봉식이는 금은 보아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뜰에 땅을 파고 상자를 꼭꼭 숨겨두었지요. 언젠가 노파를 만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봉식이는 돗자리를 들고 장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 금은 보아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봉식이는 자리 깔고 앉아 점사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사람들이 제법 몰려들었고 이젠 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헌데 그때 멀리서 검은 복장의 사내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허름한 장터엔 어울리지 않는 복색에 사람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습니다. 자네가 봉식이란 자인가? 그렇소. 나는 형조에서 나왔다. 요즘 점쟁이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살펴보러 왔노라. 나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 적이 없어.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요. 그 말에 봉식에게 점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지요. 저 사람이 우리 딸 살 길을 열어줬소. 괜한 모한 맛이오. 내 마누라 고친 것도 그 사람 때문이요. 어따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사기꾼한테서 구해준 사람도 이 사람이여. 생사람 잡지 마시오. 봉식이에게 점을 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봉식이를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관복의 사내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지요. 내가 정말 정확히 맞추는지 그럼 하나 물어보겠다. 요 며칠 병조에서 기밀문서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문서를 훔친 자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그 말에 주변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눈이 봉식이에게 쏠렸고 봉식이는 침착하게 말했지요. 그 문서를 훔친 자는 사내가 아니여 병조 안과 출입이 가능한 여인이요. 무엇이라? 그녀는 붉은 옷을 입었고 홍련이라 불리는 여인이요. 그 말에 사내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자네 그 여인을 어찌 아느냐? 나는 그 여인을 모르고 단지 기밀문서를 가져간 자를 말했을 뿐이요. 봉식이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연녀였기 때문이었지요.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자신의 불륜만 드러나 창피당할 것 같자 사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이 이런 엉터리 같은 놈 같으니라고. 검은 관복의 사내는 헛기침을 하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혹시 저 사내 그 여인이 내 연녀 아니여? 들통날까봐 내빼는 모습이라니 찌릿. 에고 봉식이한테 잘못 걸렸구만. 저 사내 치부만 다 드러날 뻔했구려. 호호.
어째 사내들은 다 똑같대요. 속이고 감추고 뒤에서는 딴짓거리하고. 춘의 처녀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춘에도 유부남한테 속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그 마을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봉식이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봉식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지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산모부터 혼례 날짜를 묻는 부부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봉식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전에 다녀갔던 검은 관복의 사내가 또 다른 선비 하나를 데려왔지요. 그는 선비 복장을 했지만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특별히 친한 친구를 데려와 보았네. 이분은 사대부 가문의 선비라네.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시네. 자네가 한번 점괘를 봐주게. 봉식이는 말없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선비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오늘은 끝났소. 모두들 돌아가시오. 그 선비를 보자마자 봉식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가 의아해했지요. 아니, 이복에 갑자기 왜 일어나는 것이야? 봉식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멀찍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두 사내는 봉식이 뒤를 따라왔지요. 봉식이는 사람들이 없는 연못가에 이르자 새로 찾아온 선비에게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분은 사대부 도령이 아니오. 뭐라? 그럼 이분이 누구란 말이냐? 이분은 조선의 왕이 아니오. 봉식이 말에 관복의 사내와 선비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맞다. 과인은 이 나라 임금이다. 과인의 신분을 알아채다니 자네는 참으로 신묘하도다. 전하, 감히 말씀드리옵자면 전하의 등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죽음의 그림자라 했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예, 전하, 전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전하의 가까운 곁에 있사옵니다. 봉식이 말에 임금과 검은 관복의 사내는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제가 본 것이 거짓이라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사옵니다. 허나 전하께선 이미 독이 몸속에 퍼지고 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조금씩 천천히 퍼져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독이옵니다. 봉식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임금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몸이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느꼈다. 헌데 어이들도 원인을 몰라 하니 그 때문에 나도 걱정을 하고 있었지. 헌데 이자가 그리 말하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겠느냐?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럼 주상전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겠느냐?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한양으로 데려가 내금이 호위무사로 변장시켜 궁으로 데려가세나.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범인을 찾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게 좋을 듯 싶사옵니다, 전하. 제가 수많은 점쟁이들을 만나봤지만 이자만한 자는 없었사옵니다. 그리하여 봉식이는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기 전 어머니를 먼저 찾아갔지요. 어머님, 지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좀 생겼어요. 아니, 한양에 뭔 일이 있는 것이냐? 뭔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알아봐야 할 게 생겼구만요. 그리고 의원께서 3일에 한 번씩 들릴 것이고 어머님 진지는 옆집 순이네가 챙겨줄 것이어요. 그러니 지가 다녀올 동안 걱정 말고 계셔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몸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봉식이는 임금의 명에 따라 관복 사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다다르자 거대한 도성의 위용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한양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지만 이리도 많을 줄이야. 봉식이는 처음 와본 한양이 별천지 같았습니다. 봉식이는 궁에 들어가 내금이 무사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대로 잘 어울리는군. 봉식이는 수라간 근처를 배회하며 음식을 나르는 궁녀들과 나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라간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독을 음식에 섞고 있었군. 그는 국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나서 봉식이는 수라간 나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인 한 명을 밖으로 조용히 불러냈지요.
자네가 넣는 그것, 임금의 국에 섞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대로 말하거라. 그러자 수라간 나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임금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 3족이 멸할 것이야. 그 말에 나인의 얼굴에 겁먹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전 그저 은씨 궁녀가 건넨 약초를 섞었을 뿐입니다. 알았다. 살고자 한다면 일단 입 다물고 있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날 밤 봉식이는 수라간 궁녀 은씨를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후원 연못가에 홀로 앉아 흐느끼고 있었지요.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하겠어. 임금님 국에 또 독을 타라고 하다니.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뇌금이로 변장한 봉식이가 궁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멈추시오. 당신 때문에 임금이 죽어가고 있어. 봉식이 말에 궁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누가 시켰어? 봉식이 말에 궁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말하지 않으면 임금께 말하겠소. 그리되면 당신의 가족 모두 몰살당할 것이오. 그 말에 궁녀는 겁을 잔뜩 먹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조 판서가 제 가족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국에 약을 타지 않으면 제 가족이 죽을 판이지요. 일단 너는 입 다물고 하던 대로 행동하거라. 대신 국에 더 이상 독을 타지는 말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제 가족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다만 내 지시대로 행동해야 하느니라. 그리 하겠습니다요, 나리. 봉식이는 병조 판서의 계략임을 알고 그에 대한 증거를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봉식이는 조용히 임금을 찾아가 아련했습니다. 전하, 범인을 찾았습니다. 아니, 벌써 범인을 찾았단 말이냐? 그래, 범인이 누구더냐? 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억울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가족이 볼모로 잡혀 어쩔 수 없이 범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그 자들이 범인을 잡는데 앞장서 줄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 자들을 벌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노라. 자네가 그리 원하면 그리 해주겠노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병조 판서입니다. 아니, 병판이 범인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그 자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주상전하를 폐위하고 어린 대군을 왕위로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주상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생각이지요. 저런 못된 자를 보았나? 그렇지 않아도 요새 그자의 행동이 뭔가 수상쩍다 생각했다. 해서 그 자는 궁녀의 가족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궁녀에게 주상전하의 국에 약초를 타게 했지요. 헌데 그 궁녀는 그 약초가 독인 줄 모르고 있사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그 궁녀를 앞세워 병판이 움직이게 만들 것이옵니다. 그때 증거를 잡으면 되옵지요. 그래, 알았다. 일단 내 생각대로 해보거라. 내금이 대장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상전하. 그날 오후 봉식이는 은씨 궁녀를 내금이 청사로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병조 판서를 유인할 것이다. 그러니 협조할 수 있겠느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너를 내금위에서 신문한다는 정보를 흘릴 것이다. 그럼 반드시 병조 판서가 움직일 것이야. 그 자는 살수를 보내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하느니라. 그럼 저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와 내 가족은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치 말거라. 그날 밤 내금이 대장은 내금이 청사와 병조 판서 집 주변에 금군을 매복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넘어 곧바로 살수들이 내금이 청사로 숨어 들어왔지요. 조급해진 병조 판서가 궁녀의 입을 막으려 살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미리 매복을 하고 있던 내금이 대장은 일시에 살수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병조 판서의 집도 급습을 하였지요. 병조 판서의 호위무사를 모두 제압한 금군은 병조 판서를 가택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내금이 대장은 살수들을 옥에 가두었고 봉식은 그 중에 한 명을 지목해 취조실로 데려왔지요. 자네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있군. 그리고 어머님의 병을 병판대감이 치료해준다고 약속했지.
헌데 시간이 지나도 병판대감은 자네 어머님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자네는 병판대감에게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소? 이미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네. 그리고 병판도 지금 영모제로 가택에 감금된 상태이지. 병판대감은 살아남지 못하고 3대가 멸족되고 말 것이야. 그는 자네를 구해줄 수가 없다네. 어떤가 자네는 내게 협조할 것인가? 협조하는 만큼 정상참작이 될 것이야. 살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허나 내 어미가 걱정될 뿐이라오. 협조해주면 내 어머니를 보살펴 주겠다 약속해 줄 수 있겠소. 내 그리 해주리다. 나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자네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셔주리다. 고맙소. 그럼 협조하리다. 살수는 병판대감의 영모 계획을 낱낱이 자복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택에 감금된 병판대감은 의금부로 압송되었지요. 그렇게 임금을 독살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던 병판대감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봉식이의 능력 때문이었지요. 자네 덕분에 영모를 막을 수 있었네. 참으로 고맙네. 아니옵니다, 주상전하. 억울하게 당한 궁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자네 뜻대로 궁녀들은 궁을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했네. 죄는 묻지 않기로 했지. 그리고 자복해 협조한 살수 또한 죽이지는 않고 대신 10년형을 내렸다네. 참으로 잘하셨사옵니다, 주상전하. 만 백성이 전하의 너그러움을 칭송할 것이옵니다. 어떤가? 자네 궁에 남아 내 곁에 있어 볼 생각은 없는가?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허나 저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있사옵니다. 어머니 곁에는 제가 있어야 하지요. 허허, 자네가 효심이 깊다는 말을 들어 알고는 있었네. 헌데 정말이었군. 하여 자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하네. 여봐라, 공주를 들라 하라. 잠시 후 공주가 사뿐사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주를 본 봉식의 두 눈이 커졌지요. 선녀보다 아름다운 공주를 본 봉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공주 이숙현이라 하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막내 누이일세. 어떤가 예쁘지 아니한가? 천상에서 간 내려온 선녀와 같사옵니다, 전하. 하하, 그렇다네. 국내에서도 이만한 인물이 없지. 부끄럽사옵니다. 자, 이제 두 사람 인사도 나눴으니 혼인 이야기를 한번 해봄세. 공주마마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운명의 여인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전하. 허허, 공주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게로군. 공주는 어떠하느냐? 이미 오라버니가 정해놓고 부른 것이 아니요? 나도 오라버니 뜻에 따르겠소. 허허, 천생연분은 연분이로군. 첫눈에 서로 좋다 하니. 그리하여 봉식이는 공주와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하사했지요. 그리고 많은 재물과 노비를 주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영모 사건을 밝히고 공주와 혼인까지 약속한 봉식이는 어머님이 계신 고향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한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다녀온 일은 잘 되었느냐? 네, 어머님,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기쁜 소식이라니 그게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구나. 지가 공주님과 혼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공주와 혼인이라니 그럼 내가 임금과 사돈이 된단 말이냐? 그런 셈이지요,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 며칠씩 굶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공주와 혼인이라니 믿겨지질 않았지요. 장하구나, 내 아들. 감격에 겨운 어머니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온 봉식이는 뒤뜰로 가서 보물상자를 파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물상자에는 돌멩이만 가득했지요. 아니, 어째 금은보화가 돌멩이로 변했단 말인가? 노파에게 전해주려던 보물이 모두 돌멩이로 변해 있었지요.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군. 그런데 그날 밤 봉식이 꿈속에 노승이 나와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험을 통과했네. 자네가 만약 재물에 욕심을 부렸다면 자네의 능력은 벌써 사라졌을 것이야. 노파와 보물상자는 모두 허상이었네. 자네를 시험한 것이지. 자네가 보물을 탐냈더라면 자네는 사기죄로 옥에 갇히고 능력도 사라졌을 것이야.
시험에 통과한 자네는 공주도 얻고 어미의 병도 낫을 것이야. 그리고 능력도 유지되지. 꿈에서 깬 봉식은 너무도 생생한 꿈에 흠칫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보물상자 속 금은 보화가 돌멩이로 변한 이유를 알 것만 같았지요. 만에 하나 금덩이를 가져다 팔았다면 봉식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고도 남았습니다. 허나 봉식이는 노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금덩이를 단 한 개도 손대지 않았지요. 그로 인해 공주도 얻고 어머님 병도 낫고 한양의 대궐 같은 집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봉식이는 임금의 명으로 양반 신분이 되었지요. 그렇게 봉식이는 살수의 어머니를 돌보며 어머님을 모시고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로다. 욕심을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 이는 신의 뜻이렸다. 옛말에 진정한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봉식이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굶주림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맞아가면서도 구걸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 효심이 결국 하늘의 뜻을 얻어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사람을 소중히 생각했지요. 부모에 대한 효는 모든 덕의 으뜸임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